193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다맘 지역에서 시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년째 계속되는 실패 끝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7번 유정, 일명 번영의 우물에서 마침내 원유가 분출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발견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막대한 부가 쏟아지면서 왕실의 낭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불과 10년 만에 나라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거든요. 오늘은 사막의 가난한 부족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대 석유 제국으로 변모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권력 투쟁과 전략적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876년에 태어난 그는 자신의 가문인 사우드 가문이 라시드 가문에게 패배한 후 쿠웨이트로 망명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압두라지즈는 망명 생활 동안 언젠가 자신의 조상들이 통치했던 땅을 되찾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1902년 26세의 압두라지즈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어요. 소수의 전사들을 이끌고 선조들의 고향인 리야드의 마스막 요새를 기습 공격해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에게 압두라지즈의 승리는 별 의미가 없었죠. 그저 지역 군벌 중 한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압두라지즈의 야망은 훨씬 더 컸습니다. 리야드를 되찾은 후 압두라지즈는 아라비아 반도 중심부인 나즈드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압두라지즈 알술라이만이었어요. 술라이만은 압두라지즈의 가장 신뢰받는 재정 고문으로 지역 상인들과 동맹 세력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재정 지원을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압두라지즈는 외교와 동맹, 전략적 결혼을 통해 서로 싸우던 부족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통합해 나갔죠. 1921년까지 그는 라시드 가문을 완전히 무찌르고 중앙아라비아를 장악했고, 이후 메카와 메디나 같은 성지가 있는 히자즈 지역으로 확대해 1925년에는 히자즈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32년 9월 23일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탄생을 선포하며 스스로 국왕이 됐어요. 하지만 부족들을 통합하고 왕국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나라는 여전히 가난했고 기반 시설도 거의 없었으며 자원도 부족했죠. 압두라지즈가 알래스카보다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1932년 당시 수도 리야드는 10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 왕국은 절실하게 현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발견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사막 깊숙한 곳,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자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스탠더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회사는 즉시 지질학자들을 사우디와 이웃나라인 바레인으로 파견해 아라비아만의 황량한 사막에서 석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작업을 이끈 사람은 프레드 데이비스라는 지질학자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확실성과 도전도 이해하고 있었죠.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었고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도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데이비스는 아라비아만의 섬나라 바레인이 다른 지역보다 더 유망하다고 판단했어요. 1931년 데이비스와 그의 팀은 뜨겁고 먼지투성이인 섬에 발을 디뎠고 극심한 더위와 원시적인 장비로 2년간의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32년 6월 모든 게 바뀌었죠. 이 1000피트가 넘는 깊이에서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이 나온 겁니다. 바로 석유였어요. 자벨 두칸 유정은 이 지역 최초의 생산 유정이 됐고, 이 기념비적인 발견은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좋은 징조였습니다. 바레인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스탠더드 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에도 석유가 넘쳐날 거라고 즉시 확신했고 신속하게 사우디 정부와 채굴권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유정을 발견하기까지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전환점은 1938년 3월 다말 7번 유정, 애칭으로 번영의 우물을 시추하면서 찾아왔고, 이 유정에서 마침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양의 석유가 분출됐죠. 5년 안에 캘리포니아 아라비안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아람코였어요. 아람코의 석유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는 급증했으며 특히
왕실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베크텔 같은 미국 건설 회사들이 왕국으로 몰려들어 기반 시설을 현대화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아라비아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올라 미국의 전문 기술로 고속도로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석유로 생긴 부는 전례가 없을 정도였고 사막 국가를 활기찬 상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시켰어요. 하지만 번영의 반짝임 아래에서 통제되지 않은 방탕함이 나선형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지속 불가능한 사치에 대한 속삭임이 일어났습니다. 194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첫 미국 대사였던 제2 라이브스 차일즈는 곧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아람코가 사우디 정부에 무이자로 600만 달러를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일즈는 재빨리 워싱턴에 연락했고 국왕과 궁정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라비아의 부족 지도자는 부족에게 재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왕국이 계속 지출을 늘리면 파산과 사회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재정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아람코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면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은 아람코를 국유화하겠다고 위협했고 1950년 11월 28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협상은 한 달 동안 계속됐고 어느 쪽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코가 설립된 이래로 회사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죠. 하지만 이제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은 대담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익의 50%를 원한다고 했어요. 결국 아람코는 이익의 50%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기로 결정했고 미국 정부는 이 이익의 일부를 해외 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아람코에 상당한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 정부의 세수에 큰 손실을 가져왔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모두에게 관계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유지할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하지만 1950년 1억 1천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 술라이만은 다음 해 지급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국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계자로 선택된 왕세자 사우드에게 서서히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왕세자 사우드에게는 지출 문제가 있었어요. 1953년 78세의 압둘아지즈 국왕은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고 건강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된 건 후계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압둘아지즈 국왕의 둘째 아들 파이살은 형의 약점을 보았고 형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죠. 국왕이 사망했을 때 왕세자 사우드는 제다에 있었고 이 권력 공백은 파이살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드가 돌아오자 파이살은 충성을 맹세하며 아버지 손에 있던 반지를 건넸어요. 파이살은 권력을 잡을 기회를 놓쳤고 곧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사우드 국왕으로의 권력 이양 후 국가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1958년 초까지 왕국은 심각한 금융 위기 직전에 있었죠. 나라는 빚에 빠졌고 사우드는 재무부에 화폐를 인쇄하라고 지시해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형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은 자신의 가문 통치와 왕국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1958년 초 동료 왕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후 파이살은 무혈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파이살이 재무부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 정부가 재무부 준비금을 거의 완전히 소진했다는 걸 깨달았죠. 파이살은 재무장관을 해고하고 스스로 그 역할을 맡았고 즉시 엄격한 긴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파이살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아람코와의 이익 분배 합의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이는 동료 왕자들과 부족 지도자들이 더 적은 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무력한 사우드 국왕은 이것을 재기의 기회로 봤습니다. 1961년 파이살은 정부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수립했지만 사우드 국왕은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파이살은 항의의 표시로 재무장관직을 사임했죠. 사우드 국왕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결국 그의 건강에 타격을 줬고 1961년 말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이살은 형의 부재를 권력을 되찾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해 사우드의 동맹자들을 대부분 제거했어요. 1963년까지 파이살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서 사우드 국왕의 통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고 파이살은 형을 추방해 다시는 권력을 되찾을 수 없게 했습니다. 자리를 확보한 파이살은 이제 국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재무장관으로 일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죠. 파이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 제국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은 자키 야마니였습니다. 야마니는 뉴욕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고 제다에서 숙련된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어요. 야마니는 온건하고 우호적인 사람이었고 아람코 경영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야마니는 사우디아라비아 번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람코라는 걸 알았고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려면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미국인들이 소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968년 베이루트 회의에서 야마니는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 지분의 50%를 원한다고 선언했어요. 야마니와 파이살 국왕은 둘 다 매우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기다리며 점진적으로 아람코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다음 몇 년 동안 야마니는 능숙하게 아람코와 협상하며 점진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입했고 1972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누적 25%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국왕에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1973년 10월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무대는 대규모 경제적 충격의 무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산유국들은 금수 조치를 취하며 석유 수출을 대폭 줄였고 석유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4배로 뛰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수 조치에 동참해 상당한 생산 감축을 단행했고 아람코가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도록 강제했습니다. 금수 기간 동안 석유 가격의 급등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줬고 이 새로운 영향력을 사용해 야마니는 마침내 아람코의 미국 소유주들을 설득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더 많은 주식을 팔도록 했어요. 1974년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의 70%를 장악하며 회사를 사실상 인수했습니다. 야마니에게 이것은 경력의 기념비적인 성취였죠. 파이살에게 아람코를 소유한다는 건 아버지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세계적 규모의 영향력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1975년 3월 리야드의 왕궁에서 국왕의 조카인 파이살 빈 무사이드 왕자가 권총을 꺼내 파이살 국왕을 암살했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며 군중은 혼란에 빠졌고 중상을 입은 국왕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1966년 시위 도중 사우디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암살자의 형 칼레드 빈 무사이드 왕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이살 국왕의 죽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추적인 시대의 끝을 의미했어요. 파이살 국왕이 암살당한 후 그의 이복 형제인 칼레드 빈 압두 아지즈 알 사우드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야마니에게 파이살 국왕의 서거는 큰 타격이었지만 이제 더 결연하게 파이살 국왕의 비전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죠. 1976년까지 야마니는 마침내 아람코를 설득해 주식의 100%를 20억 달러에 팔도록 했습니다. 당시 관찰자들은 미국 주주들이 왜 주식을 팔기 위한 협상을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미국인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사우디 석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협상할 수 있는 한 사우디의 소유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그렇게 기꺼이 팔려고 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가격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1980년까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아람코는 이제 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소유가 됐죠.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완전 소유는 지정학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를 통제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을 지배하고 세계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외교적 수단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됐어요. 인수 당시 미국 시민인 프랭크 융거스가 CEO로 남아 있었고 사우디 정부는 적합한 사우디 후보를 찾을 때까지 그를 그 자리에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8년까지 그 사람은 알리 알라임이었죠. 알리 알라이미는 193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1947년 아람코에서 사무실 보조로 경력을 시작했고 리하이 대학교에서 지질학 학위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새 CEO로서 나이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현지 인재를 훈련시키며 사우디아라비아 직원의 수를 꾸준히 늘렸어요. 1990년대 내내
아람코의 권력과 영향력은 성장했지만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압 파쇄법과 수평 시추의 조합이 셰일의 진정한 잠재력을 풀기 시작했고 2003년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죠. 나이미는 셰일의 위협을 무시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미국의 석유 생산 급증은 석유 과잉으로 이어져 2014년까지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0 이상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 셰일은 예상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어요. 아람코는 국유 기업이라는 위치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고 2017년까지 세계 최대 석유 생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5년에 태어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에 왕세자가 되었고 권력을 확보한 후 비전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를 현대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했죠. 이 계획은 관광, 기술, 재생에너지 같은 다른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왕국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9년 아람코의 부분 IPO가 시작됐고 국영 석유 거대 기업의 소액 지분을 팔아 $256억 달러를 모금했어요. 아람코의 부분 IPO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변혁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아람코가 세계 석유 생산을 계속 주도하는 동안 왕국은 관광, 엔터테인먼트,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초라한 시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의 모래에서 일어나 가난하고 고립된 왕국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략적 선견지명과 결단력을 통해 국가는 방대한 석유 매장량을 활용하고 아람코를 완전히 장악하며 세계 에너지 환경을 재편했어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담한 비전으로도 세계 비즈니스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서 있습니다.